회장님이 검찰하고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아주 그냥 막 많이 불려다니잖아요. 고소, 고발 막 이렇게 많이 불려다니는데 사실 제가 재판에 다녔어도 잘 몰라요. 고소, 고발 뭐 그 순서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거를 쭉 좀 설명을 좀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 아는 사람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거 고소하랍니다 이렇게 하거든. 누구를 고소해야 되겠어 그래. 그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 고소권이 뭔지 고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그 같은 용어로 생각하거든. 네. 그런데 고발은 제3자가 목격한 사람 또는 그 인지한 사람이 수사관서에다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돼야 고소권이 있는 거야. 직접적인 피해든 간접적인 피해든 간에 피해자가 돼야 피해자가 소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 회복을 법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야. 그리고 수사라는 게 말이야. 지금 일반인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 보면 아니 수사 진행 사항이 무슨 뭐 실질 심사는 뭐고 적부 심사는 뭐고 이런 게 뭡니까 이렇게 수사관서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용어 정도는 민주주의 사회 법치 사회에 살아가려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는 특수경찰이 많아.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부서, 또 산림을 단속하는 산림, 철도를 단속하는 뭐 철도, 각 분야별로 전문직에 있는 사법경찰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에 일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절한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뭐 무죄를 선고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절차가 수사관서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제일 먼저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진짜 혐의가 진실인가 아닌가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사 단계라는 게 있어요. 내사라는 건 그 정식으로 입건장부에다가 올리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범죄가 이게 사실이 맞는가 아닌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를 한다고. 그 다음 내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정식으로 입건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부에 입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누구를 모모한 죄명으로 수사를 착수한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고 뭐 초동 수사를 예를 들어 검사가 한다면 검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초동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 거기가 다 경찰로 1차 수사로. 검수완박 전에도 그 정도는 다 경찰이 아니, 하지 않았어요? 검수완박 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은 검사들이 검찰에서도 했겠네요? 중요한 사건은 상대방이 뭐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라든가 뭐 정치적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뭐 네. 이래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하지 않고 또 그리고 검사들 부서에도 범죄정보를 하는 부서가 있어.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뭐 신문 기사라든가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누가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획 수사를 한다고 계획적으로. 근데 그런 것까지는 경찰에다가 조사하라 이걸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입수한 범죄는 진실 여부를 자기들이 가려야지. 그것까지 타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휘를 못하고 단지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 거는 1차 수사를 경찰한테 위임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검사가 직수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래서 해당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조사해라. 보내는 거예요. 이첩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를 해서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인도 부르고 또 혐의 있는 피의자도 소환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죄가 완전히 구성이 된다. 이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는 거예요. 송치. 송치를 할 때는 구속 수사를 했으면 구속한 사람하고 수사 서류하고 같이 송치를 하고 불구속으로 송치를 할 때는 송치 의견서만 달아가지고 그냥 서류만 가는 거예요. 서류만. 그런 검사들이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불구속일 때 이 서류 검토를 해보고 수사가 미진하다. 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심이 가면 검사들이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관서에다가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소하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더 명백하게 수사를 해라 하고 이제 내려보낸다. 그러면 1차 수사관서에서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보안 수사를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수사를 하다가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경찰에서 수사하다가도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면 검사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어.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검수완박에서도 피할 길이 없어. 헌법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사들한테 권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경유해서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관서에서 구속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야. 지금 올리면 검사가 보고 구속 필요하다 이러면 도장 찍어서 검사도 기각할 수도 있는데 영장 청구를 아야 이거 불구속으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해가 생기니까 대개가 1차 수사관서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판사한테로 넘겨. 판사한테로 청구한다고.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이제 판사가 옛날에는 그냥 서류만 보고 구속할 건가 안 한 거를 결정을 했어. 근데 요즘은 인권보호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범인을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이거 그냥 엉터리로 수사한 건 아닌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라는 거 한다. 그게 인권 보호 차원. 그렇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요. 구속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건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서.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나쁘다고 볼 게 없어. 그거는 반드시 영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이 사람 꼭 구속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직접 범인 만나서 신문도 하고 변론도 듣고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전부 다 교도소로 끌려가니까 이거 하면은 그냥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는 거는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하는 순간에서 도주할까봐 일단 유치장에 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를 시키고 검사들이 하면 검찰청 유치장에다 대기시켜가지고 영장 발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장 발부가 되면 그것을 바로 입감시켜버리고 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지금 검찰 그 대기소라고 하셨잖아요. 검찰 대기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고 대충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서울 구치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 구속시켜 그럼 도장을 찍어서 하면은 그냥 교도소로 이렇게 수감되는 거고. 그래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죄질이라든가 수사관서의 판단에 따라서 중간 죄를 범했다. 이거 징역을 많이 받을 만한 사람 도망가잖아. 해외를 뭐 도망간다든가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망 못 가게 영장이 집행 왜 영장 청구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면 도망가잖아. 그래서 도망 못 가게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영장 떨어지면 바로 거기서 구치소로 바로 보내고 또 구치소에 대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 네. 이제 그거는 뭐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거는 또 그러고 중대한 범죄자들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사한테 청구를 하면 검사들이 그 신병을 구치소에다가 대기시킬 수도 있지. 그럼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한 게 영장 기각이 되면 다 나오고, 영장 기각 안 되면 바로 거기서 그냥 옷 벗겨가지고 검사하고 그냥 유치장으로 넣는 거지. 근데 그 실질 심사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적부 심사라는 게 있다고. 이 적부 심사는 글자 그대로 이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 그래서 적부야. 적부심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살인사고 뭐 이런 거 나면 영장을 처음에 선고할 때는 구속영장에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배상을 해주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판결을 할 때도 참작이 되니까 실형을 안 때리고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그 재판 받을 때까지 구속 상태로 두면 그 인권 침해가 되잖아. 그래서 상황 변동도 있고, 또 적부심을 했지만은 정말로 정당하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거야. 적부심사를. 그 간이 재판은 미리 하는 거야. 본 재판은 절차상 말에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건 뭐 6개월씩 보통 걸리니까 1심 재판 하려면 한 6개월 걸리잖아. 그래서 그동안 괜히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 변동이 없으면 실질심사에서 영장 떨어진 사람이 다시 적부심에서 불구속으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왜? 자기들 판사들이 이 사람 구속이 필요하다 해가 찍었는데 다른 상황 변동 뭐 합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없는데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게 없는데 이걸 다시 풀어줘라 이러는 거는 판사도 의심받지. 이놈들 뭐 협잡하는 거 아니냐. 언제는 구속에 잡아놓고 언제는 또 풀어주고 말이야. 이거 뭐 변호사들하고 다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을 일을 안 하지. 그래서 구속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범을 처벌하는데 장기간의 구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재판해라. 그 6개월이 구속기간이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 그 뭐 정진상이다 뭐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 아니. 나온 사람들이 그 6개월이 정진상이는 넘은 아니. 거야. 재판 기간이 연장돼가지고 6개월 넘은 거야. 나무, 김만배, 유동규는 1년 있었어요. 1년. 응? 1년. 사건이 2개로 돼갖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1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개 사건은 6개월 정도가 기간이야. 그런데 6개월이 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을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또 연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기들이 재판 늦게 했으니까 뭐 판사한테 이거 구속 연장을 해달라. 이거 불구속으로 나가면 도망갈 위험성이 있고 안 그러면 자살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시 청구하면 그 다시 구속 연장도 되는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도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이 됐다가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2주 동안 또 조사를 더 받고 3월 30일 날 구속이 됐지만은 4월 16일자로 이렇게 구속이 된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더 받고 받은 후에 확실하게 이제 수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로 따지니까 일단은 아니 그걸 빼고 하던데. 그걸 빼고 한다고. 아니 기소라는 거는 기소가 그러니까 4월 16일이 기소하는 거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4월 16일부터 기소가 된 걸로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3월 30일이니까 3월 30일부터 해야지. 그게 왜 그걸 빼느냐 하면 네.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 7일. 네. 그다음에 검사가 또 이제 보안 수사하는 동안이 7일 이래가지고 한 14일 정도는 기소하기 전 수사야. 수사 보안 기간이야. 그래서 그거는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 기간이고
재판 기간에는 안 들어가지. 재판은 기소장을 접수하고 나서부터 재판 기간, 구속 기간 당기니까. 아니,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박 대통령은 3월 30일 날 영장 실질 심사한다고 가셨다가 4월 1일 새벽 3시 반인가 4시 반에 서울 구치소로 끌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조사를 하고 기소된 날짜는 4월 16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 건은 기소를? 네. 그래서 2019년 4월 16일 날이 구속 만기 2년 됐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종찬 기사한테 아니, 왜 그러니까. 2주를 안 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날로부터 바로 기소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검사도 네.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고 수사관서 경찰이 수사했으면 경찰도 아니.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는 박 거야. 대통령은 바로 검찰로 아니 그러니까 바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기간은 그 재판 기간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다시 박 대통령 31일 날 불러서 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아침에 박 대통령한테 구속이 떨어져 갖고 새벽 4시 반인가 그때 서울 구치소로 끌려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 2주 동안 조사를 더 해서 그게 18개 왜 맞느냐 하면 수사 기간은 그게 저 재판 기간 6개월 그 기간에 안 들어가는데 안 왜 들어간다니까. 박 대통령한테 다시 14일 동안 그러니까 14일을 조사를 해서 검찰이 18개 제목을 발표를 했어요. 4월 16일 날짜로. 그러면서 박 대통령 그날부터 이제 구속된 날짜로 치잖아요. 근데 왜 서울 그 구치소에 가둬 놓고 2주를 더 조사를 해 갖고 아니 구치소에 있기나 마기나 그거는 수사 기간이요. 수사기관 공소- 왜 더 조사를 해야 돼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니 왜 조사를 하는 거는 수사관서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왜 그러면 2주를 그렇게 더 잡아 놓냐고. 수사 기간을 그러니까 무진장 뭐 한 달 두 달 막 주는 건 아니고 네. 7일간씩 주는 거야. 경찰 수사를 1차적으로 하면 경찰은 7일, 검사 7일. 박 그런데 대통령 경찰하고 아니 아니 글쎄 검찰이 알지. 그거는 그러니까 수사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야 그거는. 수사관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2주. 어. 2주 그러니까 가 그거를 되는구나. 기소하는 날로부터 재판 기간 6개월이야. 기소장 그러니까 접수한 4월 날로부터. 16일부터 4월 16일부터 어. 2017년 4월 그러니까 16일부터 4월 16일 기소가 됐으니까 그 기소에서부터 6개월이 재판 기간이야. 아니 그건 아는데 왜 3월 우리가 알고 있기로 3월 30일 날 끌려갔는데 2주 동안 아니 서울 근데 구치소에 끌려간 거는 놔두고 그러니까 수사관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요. 왜 2주 동안 뭘 더 조사를 아니 조사를 뭘 한 건 하든지 간에 알아. 그거는 범죄 수사에 기소할 때까지의 준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20일, 30일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간 딱 정해준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또 뭐, 피의자, 또 내사자? 아니, 피의자, 참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고인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한 참고인으로. 사람이 쭉 그렇게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한 사람이 쭉 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그 피의자는 피의자의 신분일 때는 일단은 수사 대상이 돼 가지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그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관은 추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피의자고, 피고라 그러는 거는 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고야. 그 참고인은 참고인은 증인에 가까운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증인. 증인이나 마찬가지지. 이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검사 쪽에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그 피의자한테 도움을 주든지 간에 참고적으로 이 수사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고인인데, 어떨 때는 공범하고 참고인하고 애매한 경계에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동 정범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협력을 해준 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그 참고인이라면, 참고인 조사를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체면을 봐가지고 덮어놓고 말이야 범죄 혐의도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 피의자다 이래가지고 소환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 아, 죄가 없으면. 그래서 참고인 소환하는 거야. 참고인을 조사를 괜히 해야 되니까. 그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여기 왜 갔어? 왜 이 사람 만났어? 왜 이렇게 협조해서? 이거 하다 보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참고인은. 그건 다 형사재판에서 일어나는, 어? 그게 다 형사재판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형사재판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민사재판에서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으로 바로 들어가잖아. 그럼 거기는 증인이 필요한 거야. 증인이. 근데 그 검사가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참고인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약에 하고 싶어도 조금 해도 그거는 마땅히 처벌할 그 규정이 없어. 그럼 법원에 가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선서를 하잖아. 그 법에 선서를 하고 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면 처벌받는 거야. 그게 좀 무게가 다르지. 아, 근데 그 위증했을 때 처벌이 어떤 아, 정도인가요? 위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죄질에 따라서 다르지. 예를 들어서 뭐,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그 중죄를 짓는 거를 위증을 해줘가지고 뭐 죄를 경감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무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죄가 크고, 또 조그만한 거 뭐요, 자범에 해당되는 말이 이런 거 가지고 위증을 해줘가지고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그 큰 대벌은 아니고 조금 약하지, 그건. 그래서 죄 형량에 따라서 그 위증에 대한 죄도 오르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제가 재판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법정에서 증인이든, 피고인이든, 피고인이 신문 받을 때, 진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보니까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는 좀 진짜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덕기 공님 경험해 봤을 때 법정에 섰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지분액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야. 어? 내한테 말이야 실형이 떨어지느냐, 실형이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지느냐, 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야. 그런데 본인으로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형의 감경을 받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거는 뭐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돼.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위증이 아니야. 그건 자기는 당연한 본능이야. 네. 그리고 직계 좀비속이 위증을 좀 하더라도 그것도 면책이 된다고. 왜? 내 어머니가 말이야, 또 내 마누라가 뭐 형무소 가는데 내가 거짓말 좀 하는 거, 그건 본능적이다, 이야. 그래서 그거는 제 구성이 잘 안 된다고. 그러나 이해관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남을 죄를 더 받게 한다든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면 그건 안 되지. 아니, 뭐, 그리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증언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사람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데 웬만하면 수사관이나 그 판사보다도 머리가 더 좋은 사람 아니면 검사했던 사람도 가서 죄 받잖아. 죄를 지면 완벽한 거짓말은 성립이 안 돼. 왜냐?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보통 받으러 간 사람들이 똑같은 날 오늘도 똑같은 거 물어보고 내일도 똑같은 거 물어보고 이러거든. 그건 심리전? 그러면 심리전은? 이 사람들이 뭘 볼때가냐, 아, 이 새끼들 말이야, 수사한다는 놈들이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본다 이거거든. 또 탈북자들한테도 신문하는 사람들이 합동신문하면 똑같은 거 물어봐. 그거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기법이야. 네. 거짓말은 똑같이 못하는 거야. 진실을 얘기할 때는 맞아요. 100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거짓말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걸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느 게 진짜야? 맞아요. 이렇게 추궁을 당한다고. 그 수사의 기술이야. 그건 제가 봐도
지금 재판들이 오래된 사건을 똑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사법농단이라든가 뭐 김학의 씨 등등 하면은 자기가 진짜로 말한 거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짓말한 거는 그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달라지지. 그러고 반대 신문이 있잖아 또. 네네네. 검사가 물어보는 것도 있고 판사가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헷갈려. 내가 뭔 말을 해놨는지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녹음해가 있는 진짜는 것도 아니고 진짜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진짜는 거짓말 한마디야. 하기가 어려워. 네네네. 거짓말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왜 검사나 이쪽 사람들이 10년 전 거라도 거짓말이 통하면 뭐 형무소 가 있는 사람은 바보지. 네. 다 안 가지. 진짜는 거짓말이 잘 안 통해. 10년 전 거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 자기 그럼. 기억은 정확하잖아요. 응.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용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재판 받다가 이게 뭐지?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이제서야 이제 근데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 법정에 가서 자꾸 이제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 판사나 검사들이 좀 웅변을 배우고 판사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물오물 하는 판사 검사들이 많아요.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나 검사들은 웅변가가 아니야. 그래도 아니, 발음이나 이 사람들은 문서로 얘기하고 판결문으로 얘기하지 판사가 말 잘하는 거 없어. 그래서 변호사로 나간다는 그 사람들이 다 사표 내고 변호사인데 다 실망해. 변호사는 말 잘하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임기응변도 막 하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야 법조문만 따지지 그거 못해. 근데 이제 나는 들어가서 방청객 입장이니까 뭐 말을 똑바로 발음이나 이 문장이 똑발라야지 듣겠는데 혼자 중얼중얼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검사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변호사가 자신 있게 하면은 아 저 사람 잘하네 이 사람 죄를 빼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가 목소리가 낮거나 오물오물하면 아 저거 근데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정말로 자기 하는 얘기 정의롭고 똑바른 얘기만 하면 자신감 있는 얘기만 하면 크게 할 수 있지. 큰일 근데 똑바로 못하니까 듣게. 할 그런데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변호하려니까 궁색해.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다. 궁색하니까 이게 우물우물 하는 것도 양심도 있고 그래 우물우물 하는 거야 안 할 수는 없고.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수가 있겠네. 방법이지. 우물우물 하는 게 낫지. 맞아요. 검사가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가 죄 많이 받으면 맞아요. 뭐해. 검사가 너무 똑부러지겠다가 나중에 그거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알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변호사가 좀 잘하면 이 재판도 잘 이끌어 나가서 좀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여튼 좀 그래. 그런데 법정에서 가보면 정말 순발력이 떨어져. 이 대화라는 게 순간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그렇죠. 기발한 그 네, 아이디어가 맞아요. 바삭바삭 오는 사람. 그런 변호사는 딱 좀 믿음이 가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일회인도 생각하면 말이야. 내가 정말 변호사 선임 잘했다. 네, 응?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변호사가 버벅대면 판사가 무시해요. 그러고. 대받아치고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변호사도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좀 존경을 해주지 변호사가 버벅대면 근데 그거는 왜 좀 변호사가 무시해. 버벅대느냐. 말 솜씨가 부족해서 버벅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이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 솔직한 얘기로 네. 1회는 받았는데 내가 변호사들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기록을 다 읽어보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 할 수가 없어요. 요 수사 기록을 보고 요거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도 가서 면회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진술했는데 의뢰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메모 다 해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건을 어떤 놈이 안 한다고 그거 솔직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버벅버벅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록 한 번도 안 읽어오는 사람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옴부즈만 할 때 어떤 사람들 말이야 변호사만 믿고 말이야 돈 주고 그냥 해결해 주겠지 하고 놔뒀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에 엉뚱하게 중형이 떨어지면 이제 가족들이 쳐다와. 그러면 내가 당신이 말이야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잘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잘 못 부렸어. 나는 그렇게 표현해.
죄인이 나라면 내 주먹을 사람 방어하려면 네 위에 올라가기 전에 장갑을 끼잖아. 그 변호사 장갑이요. 장갑 역할밖에 안 돼. 그 장갑이 싸우는 거 아니잖아. 내 손으로 싸워야지.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냥 몇 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서 당신 어떻게 변론할 거냐, 이런 걸 가서 따지고 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상식을 심어넣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사건 같이 휑하니 알아야 그렇죠. 판사가 엉뚱한 얘기하고 검사가 엉뚱한 얘기하면 아니야. 손 들고 말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를 말이야. 진실을 가려야지.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면 됩니까? 피의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왜 남의 생각을 도둑질 합니까? 막 이러고 막 숨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내가 변호사를 가지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변호사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 그래도 아니 그래도 수입료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못 주지만은 큰 사건 아니 같은 큰 경우에 사건도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뭐 회장이 삼성 회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변호인들은 달라붙어야지. 몇 억씩 받고 몇 억. 막 달라붙어가지고 네. 기록 읽는 사람 뭐 또 그 부분에 증거 수집하는 사람 이렇게 다 역할 분담해가지고 네. 다 한다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돈이 있다 한들 변호사비라 절약하려고 그러지 누가 돈 덤뿍 안 준다고. 근데 지금 법무법인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 선임을 한다 그러면 일반 보통 아주 약한 형사사건도 5천만 원 정도 내지 3천만 원이 기본이야. 그 기본 돈 받아가지고 누가 그거 열심히 시간 말이야. 몇 시간씩 보낼 수가 없어. 그 고소장을 쓸 때 당연히 뭐 판사나 검사들은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그 변호사적인 문구를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쓰기를 그거 바라겠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말이야 내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한다 이렇게 하는데 고소의 변호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왜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피고가 돼가지고 혐의자가 돼가지고 조사받으러 가는 것 같으면 돈을 줘가지고라도 입회 좀 해주라. 아, 그러면 내 수사받을 때 옆에 변호사를 데려가는 거야. 그럼 좀 든든하잖아. 그리고 유도신문을 하면 변호사가 막아. 당신 왜 유도신문 하냐? 이 사람들 법률 지식도 없는데 그렇게 유도신문하면 헷갈리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피고는 수사 단계에서 필요해.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해봐야 고소장 써가 날리는 것 뿐이야. 아무도 검사한테 가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만나야 될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고소장을 잘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고소장은 뭐 몇 조를 위반했고 뭘 했고 이거 널널하게 쓰는 거 다 바보야. 그거 읽어보고 수사 안 해. 김아무개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이거 쓰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거 수사관이 알아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수사관이 묻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만 쓰면 되는 거야. 뭐 형법 몇 조를 위반했으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걸 왜 자기가 해? 그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소장에 걔는 말이야. 그럴듯하게 내가 아는 그러니까 것처럼. 변호사한테 가서 쓰면 그렇게 한다고. 무슨 법 몇 조를 위반했고 살림법 몇 조, 마약 단속법 몇 조를 위반하고 이거 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거는 돈 받은 값을 하는 척 하려고. 그거 뭐래 수사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뭐 하려고 뭐 몇 조 해가 내가 몇 조라는 말 안 써도. 안 써도 돼. 몇 조 위반인지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해달라. 이러이러한 잘못하는 것만 열거하면 돼. 앞으로 고소장 쓸 때, 고발장 쓸 때 참고로 할게. 이거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 좀 제대로 써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나한테 와가지고 변호사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 변호사들한테는 욕먹을 일이지만은 고소 대리는 필요가 없다. 고소 대리는 역할을 할 일이 없다. 나중에 피고가 됐을 때 혐의자가 됐을 때
수사 받는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그리고 돈이 조금 돼가지고 그냥 기본만 줘가지고 하면 입회 안 한다. 바쁜데 누가 입회? 입회는 입회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더 줘야 돼. 수임료를 좀 더 줘야 돼 미리. 얼마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입회. 내가 고발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할 때 내가 수사 받을 때 입회해 줄래? 응? 입회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더 내야지. 하여튼 그거는 아직 잘 모르니까 다음에 이제 당하면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고소장 내가 써줄게. 그래요? 아니 사법수사한테 가도 80만 원씩 받아 이놈들이. 아, 고소장 하나 써주고 80만 원 받아.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놈들 사무실 세도 내야지. 사무장 뭐 월급 줘야지. 사법수사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 대체로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유가 원칙도 필요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잘못한 내용만 쓰면 돼. 뭐 유가 원칙은 그거는 수사 안 해도 다 되잖아. 유가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유가 원칙 다 써놔도 뭐 수사할 필요가 뭐 있어? 아 그래. 그거 그것도 다 필요 없고 편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되겠네. 편하게 쓰면 돼. 유가 원칙을 모르는 사람도 쓰면 돼.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 나를 욕을 했다. 나를 따개 때려서 폭행을 했다. 내 물건을 훔쳐갔다. 또 내 물건을 파손했다. 뭐 이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매달 며칠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으니까 법에 호소하니까 법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수사관들이 알아서 조사하는 거지. 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당원들 동지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렇게 정강우리도 뭐든 이렇게 많아 고소 고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어제도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왜냐하면 회의석상이나 연설할 때는 할 말 있고 못 할 말이 있어. 그렇잖아. 우리 당원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다 찍어 나가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데 버스 안에서는 내가 우리 당원 교육을 할 수가 있어. 까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원 교육을 하니까 어떤 놈이 말이야 뭐 ROTC 삼사관학교 출신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이거 말이야. 우리 조은지 대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강사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원 교육시켜 내가 오늘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긴가민가하고 그냥 막 우리 공화당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아주 그냥 쇼크 먹었습니다. 이런 놈이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갖고 내 버스 타면 나는 버스에 내 버스 타는 값을 해. 가면서 한 시간 정도. 조은진 대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고 당원으로서는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우리 당원들이 말이야 싸움하는 거 자기 개인이 싸움하는 거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하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 우리 공화당이 싸우더라 이러는 거예요. 당원증을 떼고 개인으로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당원을 떼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를 알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 공화당 그 나쁜 년들이야 이러고 욕한다고. 그럼 공화당을 욕먹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란 걸 모르게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는 할 수 그렇지. 있지만은 전혀 당원이란 걸 신분을 모를 때는 나타내면은 안 되지.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은 SNS에는 다 공화당이라는 걸 알잖아. 그거 가서 싸우면 안 되지. 욕하고. 그리고 그거 싸울 시간에 유튜브에 우파 유파들 얼마나 고생하느냐. 거기 들어가서 후원을 안 하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네. 그 싸움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그렇게 다 교육을 했어. 그리고 조원진 대표 좀 치근하게 보인다. 아니 요새 언론이 말해 조금 정신 좀 차려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지금 불러내는데 실시간 한 10,000명이 들어가서 실시간 시청을 하면 그 다음에 그 PD가 신바람 나서 조원진 대표한테 나와달라고 사정사정한다. 좀 자주 많이 나오라고. 왜? 시청률 올라가면 자기는 그 회사에 위상이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500명도 안 나오더라. 500명도. 아시아 투데이 뭐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방송에도 인터뷰에서 부사장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실시간 300명 정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 사람들이 뭐 되겠냐. 그래서 절대 당원들끼리 SNS에서 싸움하고 내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고 안 그러면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들어가서 일정도 좀 보고
그다음 글이라도 그 도움되게 서로 격려해주는 말 쓰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주 참고가 많이 된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재판 이 관련된 얘기가 제가 궁금했던 거 이렇게 좀 재미있었어요. 또 뭐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됐어요.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죠.